대여섯 개 정도 기업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요것도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토픽이나 이렇게 좋게 보시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대웅제약을 제가 토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대웅제약을 토픽으로 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웅제약은 2010년에서 뭐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까지만 해도 뭐 일본이라든지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이제 열심히 마케팅이나 영업을 해서 네. 국내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갔던 그런 유통 위주의 제약사라고 생각이 되었었고, 네. 이 회사가 제약기업으로서 무슨 개발력이 있나, 연구 개발력이 있나, 네. 그런 것들이 의심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기업 가치가 할인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회사가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젊은 기업으로 회사가 바뀌면서 네, 그 연구 개발력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뭐 외부에서 많은 인력들도 유입을 했고 해서 지금 뭐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해서는 나부타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자체도 이제 국내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뭐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니치 플레이어들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데서 대웅제약이 해외에서 잘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그 피캡 기전이라고 하는 항궤양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이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향후 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출액 1,000억 발생시키려 있는 국내 블록버스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 1,000억? 네. 향후 몇 년 안에? 향후 뭐 3년에서 4년 정도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이 국내에서만 그렇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 국내용 약이다라고 보면은 이게 뭐 약간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런 그 약이 지금 2025년부터는 중국이랑 미국에서 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임상 3상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항궤양제 시장 또한 니치 마켓이라서 대웅제약이 진입했을 경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치 마켓은 이제 틈새 시장.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네. 다국적 제약사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것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매출 성장에 일단 그 대웅제약의 실적을 견인을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대웅제약이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상품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회사 그런 구조였. 그러니까 상품을 유통하다 보니 원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상품이 자기네들 자체 제품으로 이렇게 매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가율을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해부터도 벌써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성장을 능가하는 그런 영업이익 성장이 있을 걸로 저희가 질적으로도 좋아지는. 네, 그런 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2024년부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빅 성장 사이클로 간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웅제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 사이클로 진입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대웅제약을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우루사. 네, 대웅제약. 네, 거기다 조금 이제 아는 척하자면 나보타까지는 네. 아는데. 네, 거기까지 대부분 다 아세요. 그렇죠. 네. 나보타는 이거죠. 보툴리눔 톡신, 예, 보톡스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네. 그러면은 대웅제약이 레벨업 할 수 있는 네.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부타가 있고, 이제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캡 기전의 약 팩스쿨루라고 하는, 저기 도표 3번 보시면은 팩스쿨루라는 약이 나왔는데요. 캡 기전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입니다. 지금 그 항궤양제들의 작용 기전은 우리 위에서 나오는 수소, 위산을 그러니까 이제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궤양. 네, 궤양은 더 상태가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예. 미벽이 상당히 많이 허물고 이제 궤양까지 간 상태라고 예,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증상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위산 억제제인데, 기존에 국내랑 해외 글로벌하게 다 모든 시장을 이제 꽉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1980년도에 출시된 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PPI 기전의 약들입니다. 근데 이 약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이 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새로운 기전의 약이 출시가 되지 않고 그냥 저약으로 계속 처방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PPI 기전의 약 자체도 뭐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 밤이 됐을 때 위산이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이제
복용하는 환자들이 뭐 힘들거나 이런 복약 수능도가 좀 낮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더 레벨업이 돼서 새로운 기전으로 해서 이제 포테시움 컴피티티브 에스트 브로커라고 해서 피캡 기전에 새로운 기전의 약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엑시드 블로커 이렇게 해서 산을 막아주는 위산을 막는 아, 이게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그래서 피캡 기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요게 기전이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방식이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HK 이노엔의 그 K캡이라고 하는 약이 먼저 나왔습니다. 2019년에 먼저 나왔는데 그 약이 출시된 시 3년 만에 매출을 3천억을 찍었거든요. 지금 올해는 거의 뭐 1,200억을 넘는 그런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 이제 K캡 다음으로 이제 팩스클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위산 억제제와 관련된 시장이 국내만 해도 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캡과 팩스쿨루가 충분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은 지금 관련된 시장이 3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시장도 3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대웅제약과 K캡을 개발한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에서 출시를 했거나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한 후에 2025년부터 이렇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국내 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산 억제제, 타는 듯한 고통을 줄여주는 그 피캡 기전이 대웅제약계 이제 팩스클루라고 하는 거고 말씀해주신 HK 이노엔이 판매하는 게 K캡이고 일본의 다케다, 디케캡, 다케캡이라고. 그리고 대웅제약은 이제 팩스클루. 이게 이렇게 경쟁 제품이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경쟁 제품이 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도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큰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케캡이 먼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한 지금 여기 미국 시장에서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놓은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게 올해 5월, 그 다음 이제 GERD, 역류성 식도염 그런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신청해서 내년 초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하게도 처음 나오는 제품이 내년이거든요. 다케다 거. 네, 그 다음 HK 이노엔과 대웅제약의 팩스쿨루가 임상 3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 2025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 자체가 소수로 이렇게 시장은 큰데 비해서 소수의 플레이어들로 이렇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다케다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제품 허가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지 법인을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마케팅 전략에서 다케다가 실패를 했고요. 지금 올해 5월에 이제 HK 이노엔이 K캡을 중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이제 대웅제약은 기술 수출 계약을 2021년에 체결을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한 후에 2025년 출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큰데 비해 이제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적고 국내 이제 HK 이노엔과 대웅제약이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만큼은? 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워낙 큰데 그러면 다케다가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게 3조 이상 되는 시장에서 지금 뭐 다케다와 그 K캡과 팩스쿨루가 나오는 그 시기가 한 2년, 3년 차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뭐 한 3, 4천억을 뛰어넘는 그런 매출은 시장 점유율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케다의 제품의 미국 시장 출시 이후에 매출 성장도 향후 한 3년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케캡에 비해서 K캡과 팩스쿨루가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출시하여서도 뭐 한 3, 4천억 정도 되는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하반기? 글로벌 그 후기 임상 뭐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내에서 이미 다 K캡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 4년차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팩스쿨루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하반기
7월부터 이제 출시가 된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만 끝나고죠? 아니요, 국내에서는 임상 3상까지 다 진행이 됐죠.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다 팔리고 있는 처방이 여기. 되어지고 있는 그런 약들이고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잘 몰라서 한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네, 거기 되고 있는 때문에 약이. 나중에 미국에서도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논거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네. 거고 그러면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하반기에 이제 팩스쿨루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대웅제약이 네. 전체 시장이 지금 PPI 토탈로만 보시면은 PPI 시장 자체도 지금 뭐 6천억이 넘는 시장입니다. 그 기존의 약들이 지금 시장을 대부분 다 점령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K캡이 나오면서 저기 회색 표시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2년. 네. 네. 근데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팩스쿨루 자체도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저는 향후 3년간 한 500억을 상회하는 그런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 국내 시장에서의 그 피켓 기전의 약으로 그 처방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 국내 이야기인가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시 3년 차에 1,000억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요. 도표 10번 보시면은 대웅제약이 2022년 3년 뭐 4년, 5년 정도까지 해서 국내에서 아까 매출 성장을 1,000억까지 가져갔을 경우에 간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시 이제 해외 매출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한 25년부터. 네, 예.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중국, 미국. 미국에서 임상이 끝나고 이제 현지 법인이라든지 판매사를 통해서 매출이 실적으로 반영될 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 제품이에요? 그 HK 이노엔의 K캡인데 걔네들이 먼저 중국은 나가 있어서 중국 쪽을 먼저 보면은 대응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네네. 네, 국내보다 훨씬 크죠. 예. 미국보다도 크지 않을까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3조 이상 이렇게 거의 3조에서 4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는 한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중국은 그런데요. 네네. 제너릭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네, 금액 크기로 봤을 때는 아마 처방 건수로 보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죠. 네네네. 이게 지금까지 팩스쿨루가 해외 판매 계약을 맺은 것들이에요? 네, 이미 된 것들만? 네, 매장 보시면 계약 시기가 네. 이제 2020년, 2021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고 시판 허가를 받고 약가를 받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외 여러 곳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이 뭐 2024년, 2025년 정도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2024년부터는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한 것들이 이제 계속 성과를 맺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웅제약 근데 저기 나보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잘 되고 있는지 잘 팔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대웅제약의 해외 부문 매출 기여도가 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매출 기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네. 지금 뭐 ICT 분쟁이 마무리돼서 2022년부터 해서 그 판매사인 에볼루스에서 매출 수출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에 제가 전망을 한 거 보시면 올해 해외 수출액 한 1,000억 정도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2분기에 벌써 300억을 했으니까요. 네. 지금 뭐 올해는 1,000억을 넘는 그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계속 뭔가 이벤트라고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2024년 하반기 3년 하반기에는 유럽 수출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또한 2024년에는 중국과 호주 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볼루스 향 미국 수출은 이거는 이제 미용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른 그 유통사를 통해서 치료용 시장도 진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임상이 거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에는 미국 치료형 시장에도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에볼루스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인데, 그 에볼루스가 그 나보타의 매출을 통해서 매출 성장이 향후 3년간 한 4천억 정도? 네. 네,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향후 3, 4년간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보타 이야기였고, 네. 지금 대웅제약 목표 주가를 23만 원 쓰고 계시네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조금 떨어졌네요. 네, 좀 네.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한미나 유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네. 되고 있는데 비해서 대웅제약은 2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대웅은 자체 개발력이 좀 없다라는 그런 거 기업 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네. 해외에서 뭔가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기업 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향후에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의 그런 매출 성장과 그다음 뭐 이익 성장이 계속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러한 할인 요소들도 해소가 되면서 대웅제약의 그러한 그 사업 구조라든지 이익 성장을 보이는 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한 시가총액 3조, 4조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저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의 그 평균가에 이제 타겟 P를 한 30배 정도 준 것입니다. 대웅제약이 과거에 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업 가치 할인 요소가 해소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형성됐던 그 P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정도, 30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그러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목표 주가는 2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이 요거는 표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되게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나비가 잠깐만, 네, 왜 나비가 몇 말이지? 나비일까요? 이거를 예. 이거 되게 정말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이 표지를 정했거든요. 나비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여기 마리수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나비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유한양의 그 기술을 가져간 존슨앤존슨의 약과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크리살리스랑 마리포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글로벌 임상 2상이 크리살리스 임상이고 네네네. 글로벌 3상 임상이 마리포사 임상인데, 크리살리스가 뜻하는 게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네, 마리포사는 뭘까요? 나비예요? 네, 나비입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이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상으로 가서 글로벌 신약으로 출시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크리살리스, 마리포사 이렇게 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이요? 마리포사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글로벌 자료들, 뭐 아티클들을 보면은 이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이 그 임상하고 있는 그게 이제 크리살리스가 마리포사가 될까, 버터플라이가 될까,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네, 나비가 돼서 될까? 펄펄 날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근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붙이면 다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왜냐면은 다른 주식들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얘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임상을 확인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나올 때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진짜 될 약이 맞을까? 이런 것들. 그러한 게 이제 2023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레이저 티닙. 네, 레이저 티닙. 아까 보여주셨던 네, 그건가요? 그 임상 결과.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가고 임상 1상, 2상, 3상을 가고 또 그게 글로벌로 펼쳐지면 기업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주가는 왜 거꾸로 갔을까요? 요게 유한양의 주가 차트. 네, 유한양 주가. 장기간으로 보면 올랐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단기간으로 봤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들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죄송합니다. 계속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1년 반 꼴랑 봐놓고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레이저 티닙 기술 수출할 때 2018년 11월 이때 보시면은 그때 이미 주가가 뭐 얼마냐 4만 원에서 거의 뭐 8만 원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임상 2상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 나오려면 최소한 2018년이면 지금 한 6년 정도
더 있어야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주가에 미리 다 반영이 되고 한번 다시 땡겨 놓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장기 시기에 막 이렇게 2005년, 6년부터 보면 이제 약간 이거를 계단식 상승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은 하는데 거의 인간은 요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1년 사이에. 투자자들은 환장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아까 그 진화한다는 말도 좋아하고 시장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주가가 안 오른 것 같고 계속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약 가치가 상당히 이제 튼튼하게 회사의 가치를 바치고 있어서 네. 시장 대비해서는 항상 이렇게 주가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가요? 네네네. 요건가요? 네네네. 맞죠? 네. 그래서 보시면 유한양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빠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된 주가가 지금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글로벌 임상 결과가 단독요법으로 레이저 301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약효가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약효가 나오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또 주가가 이제 한번 23년도에 네, 23년도 네.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하반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한양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쉬고 있던 건데 거고. 예, 네. 내년부터 해서는 글로벌 임상 그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유한양행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가의 싸움이다. 이건 어떤 목표. 의미일까요? 예, 그 유한양행의 제가 목표 주가를 지금 8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고 네.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한 2조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표 5번 단기적으로 막 실적에 기반한 그런 것들 보시지 말고 네. 이제 레이저 티닙이 어느 정도 그러면 정말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나왔을 때 유한양행은 어느 정도까지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좀 약간 출렁거려도 뭔가 이렇게 확신이 드시니까 기다리는데 좀 덜 힘들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에 올해 회색 영업이익과 그 기업 가치 한 4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8년이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시장 진출한 지 한 5년 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한 2조 넘는 그런 매출과 거기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을 발생을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2028년에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그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글로벌하게 2조 이상 되는 그런 신약을 출시를 해서 그 상업화 시키고 있고, 그다음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된 회사들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에서 8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타겟이 한 P 한 20배 정도 네.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유한양행은 한 8조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저는 크게 그림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2028년에 8조가 되면은 아직 몇 년이나 남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게 주가는 선반영한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 약이 글로벌하게 2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 성공을 할 거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글로벌 임상 결과들이 나오는 그쵸. 2022년 3년과 4년에 이미 다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아마 그 시기가 2028년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보시고 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도표 5번을 리포트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대웅제약의 팩스쿨로 같은 건 이제 국내에서 팔고 있는 거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레이저 티닙은 아직 판매가 되는 거는 아니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국내에서 있는 거예요? 판매가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레이저 티닙. 그러면 맥라자로 그것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당연하고 유효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 해외 시장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항암제 시장은 또 복잡해서요. 네.
지금 이게 국내에서 출시된 거는 이제 단독요법으로 해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된 겁니다. 1차가 제대로 좀 네, 1차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 네, 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큰 폭 상승을 하려면 1차 치료제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그 글로벌하게 경쟁약이 되는 그 타그리스라는 약이 6조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과 지금 헤드투헤드로 직접 비교 임상이 마리포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된 그 결과도 뭐 2024년 이 정도에 나올 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2차 치료제로서 네. 임상 결과. 근데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지금 아까 그 글로벌 임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국내 임상과 그다음에 이제 타그리소가 예전에 글로벌 했던 임상 경쟁약 그 타그리소와 임상을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간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간접 비교를 한 결과 보시면은 지금 그 레이저티닙이 LH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타그리소가 OSI입니다. 네. 네, 그리고 GEFI는 기존의 이제 2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이저티닙과 타그리소가 3세대 네. 약이고요. 최신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항암 치료에서 그 결과를 유효성을 평가를 하는 지표가 보통 저기 PFS랑 OS랑 ORR입니다. 네. 제일 쉽게 이제 ORR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약을 네. 처방을 받았거나 했을 때 그 항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암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들었는지 그 반응률을 보는 게 네. ORR입니다. 근데 ORR보다 더 중요한 게 PFS랑 OS거든요. 이 PFS는 그 약을 처방받고 나서 암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무진행 생존 기간을 말합니다. OSS는 오버롤 서바이벌에서 생존 기간. 전반적인 생존 기간인데, 참고로 ORR은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객관적 반응률. 네.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 ORR은 이 처방을 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나 없나 반응률이니까 상당히 단기적인 지표입니다. 물론 네. ORR이 반응률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그 항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장기적인 효과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표를 PFS랑 OS 지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ORR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항암 효과의 그 지속성을 나타내는 PFS랑 OS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네.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요. 그 레이저티닙 LH가 보시면은 그 네. PFS랑 그다음 OS 효과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특히 그 전반적인 생존 기간을 보시면은 그 타그리소보다 1년 이상 긴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개월 더 효과가 지속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네.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예. 분들께는 그 몇 개월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몇 개월 더 연장을 하냐 생존율을 몇 개월 더 연장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지금 PFS랑 OS가 레이저티닙이 경쟁량 대비해서 2차 치료제로서 지금 우수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레이저티닙이 글로벌 임상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글로벌하게 이제 혁신적 신약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띄우신 이 도표는 어떤 의미예요? 네, 이거는 그 1차 치료제로서 임상 결과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1차? 네. 아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신 네,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2차 거죠. 치료제가 아니라 1차 치료제로 가야 당연히 많이 팔릴 거고 네, 기업 가치에도 네. 훨씬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그 1차 치료제로서의 글로벌 임상 결과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내 임상에서 1차 치료제로서 그 처방을 받았던 그런 코호트 환자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그 코호트군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한 임상 자료와 그다음 예전에 그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서 임상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저희가 간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지 DOR 같은 경우는 그 약의 지속되는
약에 대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약의 반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게 이것 또한 장기 지표라서 중요한 겁니다. POR.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레이저 티닙이 오시머트립 그 타그리스보다 상당히 높은 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그 OS는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로 기간 동안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결과가 안 나오나요? 뭐 약효가 안 좋아서 안 나오나요?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계속 살아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임상 결과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뭐 어쨌든 약이 나와서 팔리기까지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하면서 좀 확인하고 이렇게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요 정도 보면 되나? 거의 저희가 레이저 티닙만 본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은? 네, 근데 이 레이저 티닙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약입니다. 왜냐면은 그 유한양행 자체로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렇게 크게 기술 수출 이전이 돼서 글로벌하게 성공한 약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이저 티닙이 그러한 선례를 남겨준다면 이게 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전반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게 뭐 존슨앤존슨이 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존슨앤존슨은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그 존슨앤존슨이 팔고 있는 약의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이제 존슨앤존슨이 팔고 있는 약의 특허가 끝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매출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성장 정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이제 자기네들 기업의 IR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하는 그런 전략 발표를 합니다. 자기네 비전, 자기네 다음 제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2020년 말인가 그때 한번 했었고, 했고 거기에 그때 이제 발표를 할 때 레이저 티닙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게 있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그 전략 결정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6월에 발표를 해서 지금 그 존슨앤존슨의 스테랄라라고 하는 그런 약이 지금 매출이 거의 한 10조 정도 되는 약이거든요. 그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우리는 그러한 그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주력 제품으로 밀 파이프라인이 5개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컨퍼런스 콜의 원문을 발췌한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4번째 파이프라인으로서 지금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과 존슨앤존슨의 그 리브리반트, 아미반타넵 이거 이 2개의 병령 요법으로 피크 매출액을 한 6조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최고 매출을. 존슨앤존슨도 뭐 이 두 약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이저 티닙의 가치 산정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확실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이제 제약 쪽을 먼저 해주셨고 대용제약하고 유한양행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나중에 바이오 관련 산업 리포트 나올 때 한번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도움 됐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 공부해놓고 좋을 때는 우리가 빼먹자. 그래서 항상 좋을 때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